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과거사위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활동이 지난달 말에 공식 종료됐는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찰 내부의 비협조, 또 반발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또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서 언급됐던 당사자들, 조사 대상자들이 잇따라 반박하거나 또 소송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용산 참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래 수사했던 팀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과거사위원회를 마치면서 당시 용산 참사의 수사가 좀 정의롭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찰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었고 당시에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좀 가혹한 처벌이 오히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원인이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좀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당시의 수사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씩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례로 철거민들이 사주에서 7주 정도 부상을 입었는데 그건 철거민들이 당시 화재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거사위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해서 철거민들이 4주에서 7주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네. 그때 수사를 했던 검찰팀은 경찰 잘못이 아니다.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었을 뿐이고 과거 무리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당시에 뭐 인화성 물질이라든가 철거민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 공권력을 그렇게 투입을 하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 그건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시에 철거민들이었던 거지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취지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당시에 진압작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봤을 때 형사처벌을 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한 건 맞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잘한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검찰 수사팀이 놓쳤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법원에서도 분명히 재판을 통해서 철거민들의 잘못으로 판결이 났는데 이거를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도 수사가 부실했다고 얘기해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사위원회에서 또 하나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 조금 치우쳤다라고 본 게 불법이라기보다 치우쳤다라고 본 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유가족들 동의 없이 진행을 했다는 부분 하나를 지적을 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팀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족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상에도 긴급 부검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사위 활동 기간에 유독 용산 참사 관련한 수사팀들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이의도 제기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이의 제기하고 반발하는 거를 진상조사단은 조사 기간 동안에는 아니 이거 외압 아니냐, 부당한 간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형식과 내용의 문제죠.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형태의 것이든 당신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물적, 정신적인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사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외압이다. 사람이 뭐 사람을 때리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그거를 검사가 직접 대놓고 아니면 저 내부방에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외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팩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말하는 거에 좀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검사가 얘기하는 것, 특히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그 얘기를 그것도 대놓고 얘기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외압으로 안 느낄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압력으로 안 느낄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내부망에 분명히 썼고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고지를 했다. 고지가 무슨 외압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진상조사단에는 사실 교수들도 계시고 또 민간의 변호사들도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검사들이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거 말고도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말고도 과거사위 다른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후폭풍이 좀 있습니다. 소송 걸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사건,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네. 당시에 윤중천 씨가 부적절한 어떤 접대 같은 것들을 했던 일종의 유착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김학의 전 차관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윤중천 리스트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그렇게 네.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그때 실명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당시 이제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 네. 그리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네. 그런 거론이 됐는데 윤 전 대구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위원회 그리고 조사단 일부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손해배상도 하겠다는 거고 이미 한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사위가 검찰에다 수사를 그렇죠. 재수사를 이제 해가지고 수사단이 수사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권력의 강제수사, 형사처벌의 권한이 없는 어떤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권한이 있는 검찰로 넘어갔더니 검찰 내에서는 아니 이거는 형사처벌할 상황이 전혀 아니야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을 못 받는다라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정말로 아무런 부적절한 일이 없었느냐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검찰 내 수사단 내에서도 우리는 무혐의가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 당신들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한 거야. 이런 논리가 작동한 건데 애초에 이 힘의 불균형이라는 걸 결국 극복을 못 해낸 거고 그게 결국에는 역풍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검찰과 관련된 인물들은 아닙니다만 이제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호 씨가 이제 뭐 증언자 보호들을 위한 재단 같은 것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많고 적은 후원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윤지호 씨의 증언이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거 혹시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는 게 아는 게 아니냐라면서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정보로 후원금을 낸 게 정신적 손해에 대상한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300여 명 가량이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난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거사위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이런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내야 될 것인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실 뭐 간담회를 한다 그랬다가 연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간담회 자체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정리가 좀 덜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검찰의 수사팀이든 어디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미진한 과거사위의 활동 결과가 누구의 책임이냐? 사실 그것은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것이고 그러면 왜 그러면 검사들이 반발을 하게 되느냐? 그럼 애초에 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좀 촘촘하게 그 규정이 잘 못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과거사위 자체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때도 과거사위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어떤 군 의문사위 같은 것을 조사하고 헌병을 조사하고 그렇죠. 아니면 그때 조사할 때 권총 차고 못 간다라고 버텨갖고 총이 오발되는 사건도 있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과거사위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사위원인데 앞에 검사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이 말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해버리면 끝나고 나서 명예훼손 소송 걸고. 소송 들어오고 네. 지금 상태가 지금 아닙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그러면 사실은 공수처에 대한 정당성으로 그에 대한 걸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하.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 과거사위 또 진상조사단의 활동 성과도 있었을 거고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지금 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비롯해서 굉장히 반박하는 목소리가 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권고에 따른 수사, 검찰 수사단의 결론은 특히 직권남용 부분은
뭐 증거도 없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얘기했던 핵심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식으로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네. 거기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다. 검찰에 내가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무슨 소리냐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는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냐. 과거사위가 검찰에다 넘겼는데 검찰 갔더니 또 무혐의가 또 됐다. 무혐의가 됐다. 그런데 무혐의가 된 이후에 검찰 수사단에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나는 할 얘기를 다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검찰에 억울할 수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 말끔하게 의혹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검찰의 반발과 무관하게 또 이게 외부에 어떻게 힘이 작용을 안 하니까 검찰의 아성을 못 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여전히 찝찝한 게 남아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씨의 신상이 공개됐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영 교수님, 지금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는데 네. 얼굴을 원래 보여줄 것 같았는데 얼굴이 결과적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지금 아직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의 신상 공개 제도는 그러니까 소극적 공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가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자기가 얼굴을 감춘다거나 머리를 내린다거나 이렇게 얼굴 파묻어서 강제로 할 수 이번 있는 같은 경우에 경우는 고개 푹 숙이고 예. 저렇게 보십니다만 이렇게 안 머리도 드러내 길고 있을 하다 경우. 보니까 정수리 공개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저럴 때 이제 만약에 물리력을 쓰게 되면 그건 또 별도의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강제로 있기 이렇게 때문에 고개를 들게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안 그거는 된다는 할 수가 거죠. 없어서 네, 그럼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현장 검증 같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공개될 여지는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머그샷 자체를 공개해 머그샷 이제 범죄자 이렇게 예, 놓고 번호 수인 번호 들고 이렇게 쓰고 하는 거죠. 옆에 앞모습 하는 머그샷을 아예 그럼 공개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자. 이거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지금 아니고. 사진 공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법에 그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것은 공개한다고 했지만은 본인이 머리를 풀어가고 가리는데 그럼 여경한테 그걸 해쳐라. 깎아면 인권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그럼 누구 책임을 져야 되느냐. 차라리 법에 규정을 넣으면은 머그샷은 애초에 의무적으로 찍는 거니까 그걸 공개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좀 점검해 볼 통일화돼야 필요가 되는 있다. 거죠. 이건 지방청마다 다르고 알겠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또 하나는 어떤 논란이 있냐면 그 여성이니까 또 공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쪽도 문제제기가 지금 일부 있거든요. 왜 남자는 안 하고 뭐 이런 이게 뭐 사실은 사실과 다르지만은 그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범행의 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안 풀린 것 같고요.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투다가 뭐 나를 해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준비물이 있기 때문에 담당 경찰서장도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계획적인 범죄라는 이게 정황이 너무 많다. 차고 넘친다라고 하고 제가 프로파일러로서 벌써 15년 이렇게 뭐 이게 명함 내밀고 있지만은 제가 봐도 충격받을 정도의 그 수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냥 우발적이라고는 사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 명백하게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범죄가 추후에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는 분명한 어떤 결과적 조건이 지금 필요합니다. 고유정 씨는 철저하게 완벽 범죄를 좀 꿈꾼 거 아니, 완전 범죄를 꿈꾼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죠. 궁금한 게 그 피해자 전 남편이 180cm의 건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유정 씨는 16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공범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런 유형은 저는 이제 이걸 자기 연민형 사이코패스형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형은 절대 공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범으로서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엄격히 구분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